자, 사회문화 1강인데요. 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계속 접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지금 그것이 인지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지금 자동차 광고를 보여주는 것과 자, 아빠가 지금 자동차를 새로 바꾸려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광고는 다르게 인식이 될 겁니다. 자, 지각이란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인식하느냐 또는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그 기대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의 상으로 어떤 상태나 이것으로 우리가 선택, 조직, 해석하는 과정 이것을 뭐로 봤다? 지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결국 우리가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석되거나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결국 어떻게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 있게 나에게 만약에 선택됐다면 그것이 바로 지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자, 감각은 상품의 광고나 포장, 상표 등과 같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자, 감각 기관의 반응을 우리는 감각이다 이렇게 봤네요. 자, 그래서 감각은 오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 지각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뭐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감각 기관의 자극이 먼저, 감각이 먼저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지각이 생기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눈으로 봤는데 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한쪽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니 어떤 대상을 정확히 판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한쪽으로 어떤 판단이 쏠려버렸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그 감각을 지배하게 되죠. 자, 즉 심리적 편견이 있을 경우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 자, 사실과 다르거나 그릇되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괜히 미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밉게만 보인단 말이야. 자, 그건 결국 이것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적 편견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지각되는, 아니, 내가 시각적으로 지금 감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그 사람들이 좋게 판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자극들 간에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자극이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자극과 또 하나의 자극이 있을 때 이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는 이게 소비자의 특징이 돼야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 이 특징.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어떤 하나의 그 정보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자극을 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걸 일반화할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경향, 이 두 가지가 바로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소비자들이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소비자들이 맛이나 느낌, 가격, 포장 형태 등을 통해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간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호나 문자 이걸 통해서 나타내는 어떤 그 특정한 상품 자체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걸 상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어떤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자, 가방을 지금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갖고 여기는 어떤 용현동표 가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 구찌 가방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당연히 시장에서 파는 가방보다 어떤 이런 인터넷에서 어떤 유명한 어떤 상표의 가방이 더 훨씬 더 품질도 좋고 뭔가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차이점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인체의 감각기관이 활성화가 되고, 자, 이것이 뭐가 일어나서요? 자, 부호가 됨으로써 자, 신경기관에 전달이 되는데 이 자극의 수준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식욕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극의 수준을 다른 말로 자극의 크기 정도, 자극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식욕이란 말이 있네요. 자, 식욕은 알식자의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영역 이걸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통증 자극을 줬단 말이죠, 몸에. 근데 일정한 어느 정도 할 때는 별로 그 정도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꽉 쥐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 통증을 느끼죠. 그 정도를 우리가 아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수준보다 낮은 자극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그 기준점이 바로 뭐다? 식욕 수준입니다. 우리가 뭔가 알거나 알아야 되는 그 영역. 그럼 예를 들어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식욕 수준보다 낮은 자극을 주게 되면 사람들의 광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자, 계속합니다. 자, 식욕 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을 우리 뭐라 한다? 이거 절대 식욕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자,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차이를 느껴서 알 수 있는 지점이 그 자극에 대한 사람의 절대 식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있다, 없다의 어떤 기준점을 뒀을 때 자, 그것을 내가 느껴서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절대 식욕이 되겠죠. 사람마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그럼?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그 기준점도 다 달라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어떤 사람은 자 1에서 10이면 그중에 자 5까지 감각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는 무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 2의 자극만 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극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람만의 절대적 식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특정한 야립간판을 볼 수 있는 거리는 개인의 절대 식욕이 될 겁니다. 자, 야립간판.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나 여기 달리다 보면 그 옆에 논이나 밭 같은데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대형 광고물판이 있죠? 광고판. 이런 걸 우리는 야립간판이라고 하는데 자, 운전자가 여러 개의 야립간판을 지날 때와 같이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하에서는 자, 운전자의 절대 식욕은 높아지게 된대요. 자, 그럼 이것을 인지하는데 그 정도, 크기가 높아진 거니까 결국 사람들은 똑같은 자극을 똑같이 주더라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감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통증을 일정한 저기로 계속 줬단 말이야. 처음엔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참을 만한 것처럼 식욕의 정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즉 이 운전자의 감각은 더 느리고 그다음 무뎌지는 경향으로 가는 것.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 식욕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감각에 대해서 느리고 그다음에 무뎌지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된 야립간판을 계속 보면서 1시간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특정 야립간판이 어떤 하나의 특정 야립간판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드물고 거의 모든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자, 이만큼 이제 식욕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감각의 적응 문제 때문에 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은 광고 캠페인을 규칙적으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걸 일정하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자, 동일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자극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높여야 돼. 어느 정도 계속 규칙 여기에 어느 변화를 줌으로써 광고의 변화를 줌으로써 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개인이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변별 시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는 영역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지금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한 1cm, 2cm를 자르고 왔어요. 그래놓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아빠한테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아요? 1cm, 2cm인데.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아빠는 그 변별적 시격의 그 차이를 인정을 한 거야, 못한 거야? 인지를 못한 거죠. 자, 바로 그 정도를 변별 시격 이렇게 봅니다. 자, 배번은 두 자극의 변별 시격은 절대적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최초 자극의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 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두 자극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쇼킹해야 돼요. 처음에 자극과 두 번째 자극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변별적 시격으로 이거 어떻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게 되는 거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의 등식으로 표현되는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변별 시격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실제량은, 자, 이게 중요한 거, 최초의 자극의 세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초의 자극이 셌느냐 약했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오는 자극이 여기 변별적인 차이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도식화해 놨는데, 자, K는 지금 I분의 델타 I 이 형태로 했네요. 자, 그래서 K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는, 자, 여기서 최초의 자극의 세기분의 그 다음에 두 자극의 차이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소비자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자극을 통해 또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러한 자극 일반화의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일어나며 따라서 하나의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를 더 대체할 수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그게 만족스러워요. 품질도 괜찮고 오래 신어도 질리지 않아.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이키 여름에 샌들을 하나 지금 어떻게 또 하나 상품을 내놨어요. 그렇게 되면 나 입장에선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을 때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나이키 샌들도 똑같이 어떻게 만족스럽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런 걸 바로 일반화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극 일반화를 통해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극에 대한 평가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신발 하나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때 되게 꼼꼼하게 살핀다 할지라도 결국 다른 운동화, 다른 어떤 여름에 대해서 샌들을 구입을 하는데 다른 어떤 메이커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신었던 운동화가 마음에 든다면 그 메이커, 같은 메이커의 샌들을 구입할 가능성이나 거기도 호감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 과정, 용어적으로 다른 것보다 이거 그렇게 많이는 안 따져보고 구입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충성도와 그다음에 브랜드 수단화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를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이걸 광고 전략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충성도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충성 고객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는데 하나의 특정한 메이커에 완전 꽂힌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물건을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그 고객을 우리는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이런 걸 이용합니다. 자, 브랜드의 충성도는 이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며 해당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정도를 우리 브랜드 충성도라고 합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 선호와 그 다음에 만족의 반복적 이용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그 다음에 어떻게 주변에 또 홍보도 해줘요.
야, 이거 괜찮던데?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자, 또 신제품이 나왔을 때 믿고 구매하는 경향을 또 보입니다. 자, 새로운 제품을 또 당연히 그걸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회사의 제품을.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 크게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나눠지는데, 자, 이거 간략하게 얘기하면 행동적 충성도는 직접 구매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태도적 충성도는 지금은 구매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언젠가는 구매할 고객. 이것을 우리는 태도적 충성도로 보면 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행동적 충성도는 소비자가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일정 시간에 걸쳐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직접적 성과와 연결됩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태도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애착과 호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잠재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고객은 지금은 구매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호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그 기업의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향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의도, 자, 생각 이것을 의미하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뭘로 오는 거야?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그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도가 점점 높아졌어. 지금 구매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구매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또 써보고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마음에 드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뭐야? 행동적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브랜드 스타나는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략인데, 자, 이는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제품의 기존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비용을 자, 40에서 80%를 줄일 수가 있대요. 자, 제가 아래다 써놨는데, 자, 세탁기 하면 어디 세탁기? 어디가 좋대요? LG 세탁기가 좋대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들은 LG 세탁기를 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지금 LG 회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매출을 늘려야 돼요.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 한 번 사면 또 이게 몇 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뭘 내놨냐면, 세탁기가 있으면 빨아만 놨지 또 말려야 되잖아요. 건조기를 또 하나 내놨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은 자, LG 세탁기에 지금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만약에 거기에서 건조기가 나온다 할더라도 다른 타사의 건조기를 쓰지 않고 같은 LG 건조기를 쓸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따로 별도로 크게 저기를 광고하지 않아도 결국 같이 이거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새 그 TV 광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래에 뭐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바로 위에 봤더니 건조기가 같이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놓여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세탁기를 왜 두 대씩이나 넣어?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는 세탁기고 하나는 건조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위에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바로 그것.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브랜드 수단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아커와 그 다음에 켈러는 이 브랜드 수단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각적 조건이 있음을 자, 밝혔는데, 자, 첫 번째,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돼요. 이거 써보니까 이거 품질 좋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제품들 간의 연결의 적절함이 지각돼야 됩니다. 자, 생뚱맞게 이 세탁기를 파는 회사에서 음료를 세트로 묶으려고 그래. LG 음료가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연계성이 별로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게 크게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 수단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겠네요. 즉, 기존의 제품에서 신제품으로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속돼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자급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